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 중에 자기라는 개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이 개념 내용 보면은 앞서 에릭슨의 에고, 프로이드의 에고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자기 개념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배웠던 이번 성격이 아니라 발달과 관련해서 배웠던 자아 정체감하고도 중첩되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성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 성격 구조의 중심으로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도 에고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에릭슨에 있어서도 자아를 강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아심리학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성격 구조의 중심으로 자신의 특성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직화되고 일관성 있는 지각 패턴. 말이 좀 금방 안 다가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성으로 받아들인 나와 관련된 모든 경험의 총체. 그 우리 자아 정체감 얘기할 때 자아 정체감이란 한마디로 자기다움에 대한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또 대동소이한 같아요. 자기 자신의 특성이니까 자기다움에 대한 받아들인 지각한 총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자기는 여러 경험과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구성된다. 아까 에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나라는 것, 나에 대한 경험 총체, 즉 나다움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각이다. 그리고 성격 구조의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바로 나 여기서는 자기라는 것이 오롯이 나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죠. 어. 그리고 프로이드로 얘기하자면은 1차 양육자 그리고 난근기 때는 양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에릭슨의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라는 그다음에 구성원들하고의 관계 그로부터 그리고 아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도 보더라도 기본적 욕구도 물론이지만 그 상위 단계 갈수록 결국은 소속이니 자기 존중감이니 이런 것들도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욕구 충족되어지니까 여기서 자기라는 것도 타인과의 피드백, 즉 타인의 피드백이 거기에 또 구성 요소로서 그렇게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개념, 에고, 자아 정체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로저스는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개념 지었고요. 자기 실현 경향성 아까 얘기했죠. 자기 실현 경향성이 선천적으로 있다. 그리고 메슬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메슬로의 성격 이론은 메슬로의 자기 실현 이론이라 붙였고 메슬로든 로저스든 다 인본주의 이론,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 그 전제 자체가 그죠? 자기 실현의 욕구는 누구든지 갖고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그죠? 자기 실현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기본적 동기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자, 자기 실현 경향성.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잠재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하고자 하는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로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자기의 고유한 잠재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하고자 하는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로저스는 그렇게 본다는 거. 근데 여기서 모든 유기체라 했으니까 우리뿐만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그렇고 그죠? 살아있는 생물은 다 그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퀴벌레, 단세포 동물, 아메바도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 글쎄요. 그걸 아주 저 같은 수준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주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차원의 영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 안목을 본다면은 어떤 사람 돌도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의식 개념은 우리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 개념하고 다를 텐데 하여튼 그런 또는
뭐 고차원이랄까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모든 유기체는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 뭐 로저스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실현 경향성, 자기 실현 욕구는 아까 매슬로에서도 봤지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동기다. 가장 기본적인데 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단계까지 못 가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서로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뭐 제가 몰라서 그렇겠죠. 어쨌든 자 그다음 신체 심리적 요인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달시키는 경향성 또는 동기다. 이게 또 동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취됐을 때 이 동기가 충족됐을 때 아까 봤던 메슬로의 이론에서 절정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칙센 미알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몰입의 상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이 아주 신나게 놀 때, 신이 난다. 신나게 놀 때 바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절정 경험의 어떤 한 일면, 한 단편이라 그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신나게 노는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몰입이 바로 우리 삶 전체가 그런 식이라면 아주 아이디어란 경우일까요?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 그런 것이 자기 실현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실현자들의 어떤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참고로 아랫대라는 말과 덕이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아랫대는 히랍 철학에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아랫대 카페 이름 중에도 아랫대라는 카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랫대가 영어로 옮기면 이건 영어로 옮기면 그러니까 excellence를 얘기를 하는 거야. excellence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뭐 사전에 찾아보면 excellence는 뭐 월등하다, 유능하다, 뭐 남보다 앞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뭐 영어 사전적인 의미고 그것이 가진 본의 본래 의미는 자기가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상태를 아랫대로 얘기를 하는데 즉 영어로는 excellence인데 그것이 바로 동양에서 얘기하는 덕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우린 덕이라 하면은 뭐 도덕 윤리에서 남을 돕고 뭐 질서를 잘 지키고 뭐 예절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덕에 해당하는 결국 아랫대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덕의 본질이랄까 그것이 덕의 전부가 아니라 덕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아랫대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내가 가진 그러한 고유한 남들이 없는 나에게 있는 뭐 남들과 공통된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오롯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 결국 아까 얘기했던 칙센미하일의 몰입이라든지 이런 절정 경험 이런 상태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아 실현하고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 이론도 그렇고 히라비 철학도 그렇고 동양의 그런 사상도 그렇고 깊이 연구해 보면 공부해 보면은 결국은 다 같은 것을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하면은 이런 어떤 이론이든지 그죠 그 큰 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이론 틀이랄까요 보편적인 이해 방식 안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시적인 눈이 생기면은 뭐 심리학이 아니라 또 다른 학문 분야를 접하더라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도식을 지니게 되죠. 자, 뭐 아랫대 덕이라는 것이 자기 실현 경향성 이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얘기를 했고요. 자,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 이제 불일치지각. 이것 우리 지금 성격 이론 보는 중에 그 무엇이 적응적인 건강한 성격 발달을 이룰 수 있는 단계인지 그 단계마다 뭐 갈등이다, 뭐 과제다, 위기다 이름으로 살펴봤고 뭐 프로이드에게서는 뭐 욕구 충족이다 이름으로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부적응을 낳는다. 그러면 그 부적응 상태는 치료의 대상이 된다 해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상심리에서 배울 텐데 바로 여기서 불일치 지각이 바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 있어서 성격 거의 부정적인 것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지금 불일치 지각이에요. 바로 불일치 지각이 이제 로저스의 성격에 대한 인간 중심 이론 중에 부적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 지각이 자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긍정적
존중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이거 했던 얘기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둘 다 같이 인본주의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뭐 공통점이 더 많겠죠. 차이점이 오히려 적겠죠. 지금 여기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긍정적 존중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서 봤던 얘기죠. 어디냐면은 네, 여기 자기 실현이 어려운 이유 얘기하면서 이 부분 자기 실현을 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사회적 요구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 사회에 맞부딪혀야 하고 여기는 용감하게 맞서야 하고 하지만 이거는 안전 욕구를 위협받는 데서 제가 아까 그죠? 다시금 하위 단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드물다 얘기했던 그걸 지금 여기서 또다시 로저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자기 실현의 욕구를 포기하게 된다. 금방 같은 얘기고요. 가치 조건에 맞지 않는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실제 특성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왜곡된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읽어봐야겠어요. 요 정리해놓은 요 문장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다가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추측을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불일치지각과 관련해서는 우리 390쪽에 보시면 가치 조건이라고 그 소주제가 나와요. 390쪽에 가치 조건 해서 그 제목 있는 가치 조건 있는 그 제목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만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제가 좀 읽을 부분이 좀 한 두세 문단쯤 되는데 자,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가치의 조건,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긍정적 존중을 하는 그러한 가치의 조건에 따라 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제공하면 자녀는 가치 조건을 학습하여 그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가치 개념,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이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 할 때 그러한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런 조건을 그대로 자기 도식으로 가지고 있게 되겠죠. 제가 요거 문장을 읽으니까 뒤에 문장도 읽어보면 그 내용하고 이제 공통점이 많지만 발달과 관련된 앞선 챕터에서 자아 정체감 유실, 뭐 부모나 다른 권위 있는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가치가 나의 것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정체감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 자아 정체감 유실,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지금 성격에서도 지금 발달 관련해서 자아 정체감 그 부분 이게 같이 중첩되어지는 부분이야 여기졌어요. 말씀드렸고요. 좀 더 읽어보면은 그리고 가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이 나도 그렇고 당장에 이제 어릴 때 그죠? 영유아기 때 아동기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고 부모가 없더라도 이미 그 도식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부모가 나에게 준 그러한 가치 조건에 맞게 행동하면은 내 스스로 나는 나를 사랑하고 즉 나는 가치 있다 즉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 행동할 때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한다. 이것이 조건적 자기 존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또 읽다 보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결혼도 엄마가 아버지가 요즘 뭐 엄마가 워낙 아버지보다 힘이 센가요? 제 눈엔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결혼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경우 있을까요? 드라마 같은 부분 반응 있어 그죠?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없을 거라는 생각지 않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 낳는 것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 여러분 혹시 대학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공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까? 야 그거 하면은 이제 취직도 잘 되고 나중에 어, 연봉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요. 해서 왔습니까? 가치 조건, 자아정체감 유실하고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타인의 수용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 목적을 바꾸는 것은
자기 신을 방해한다. 바로 이렇게 남이 부여해주는 가치,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뭐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 자아 실현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기체는 가치 조건에 맞지 않는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실제 특성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왜곡된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 이 문장을 제가 옮겨놓은 거. 뭐 이걸 읽다 보니까 그 아까도 뭐 부처 예수 성인 얘기 성인 얘기를 했지만 부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알다시피 왕자였죠. 물론 그게 뭐 엄청난 큰 그런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뭐 소위 나라의 왕자는 아니었지만 조그만한 어떤 그런 부족 국가의 왕자를 하는데 어쨌든 그 편안한 삶에서 벗어났어요. 결국 뭐요? 아내와 자식까지 부모까지도 다 버리고 예, 떠났어. 가치 조건을 역전시킨 거죠. 즉 그 하위 단계 존중감, 다른 사람부터 했던 칭찬, 사랑, 안전, 생리 욕구 다 버리고 왔어. 나는 죽더라도 보리수 아래서 깨달아야 되겠다. 즉 가장 하위 단계의 그런 생존의 욕구까지도 버렸어요. 예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엄마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의 그러한 행동이나 그 예수가 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번은 예수를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이렇게 쭉 그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 만나고 뭐 소위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도를 전하는 것을 어 못하게끔 데려가려고 찾아왔는데 예수가 나는 그 여자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 뭐로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적을 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부터 어떤 자아 실현에서 나는 애미애비도 모르겠다. 이건 제가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인데 어쨌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은 애비애비도 모른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걸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예수나 부처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어떤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애미애비를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나 부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두고 아이고 저놈이 애미애비도 모르고 저렇게 마구잡이 행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 다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욕구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욕구를 성취하기가. 자, 그다음 읽어보면 이렇게 형성된 자기 개념은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개념에 맞는 경험만 받아들이라 하고 이미 자기 도식 안에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려 하는 거죠. 우리 도식 형성과 관련해서 삐아제 인지 이론 할 때 동화와 조절을 배웠는데 이미 도식 하에 딱 동화되기 쉬운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워하고 이미 도식화된 것에 반하는 즉 도식을 많이 변경시켜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회피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요? 받아들이기 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랬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자기신을 죄송해요. 방해한다. 유기체는 자기 조건, 가치 조건에 맞지 않는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실제 특성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왜곡된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네요. 이렇게 형성된 자기 개념은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즉 자기 도식을 그죠?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개념에 맞는 경험만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즉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도전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아까 특질 이론과 관련해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때, 영유아 때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도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취직도 엄마가 가라는데 결혼도 엄마가 가라는데 엄마 시키는 대로 하는 식인데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도 유실되어서 엄마가 우리 교재 본 것처럼 엄마가 감리교인이니까 나도 감리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죠.
자기 개념에 맞지 않는 경험은 방어하고 부인하고 왜곡하게 된다. 이것이 아까 프로이드의 자아 방어 기제, 에고가 쓰는 자아 방어 기제의 구체적인 예예요. 방어하고, 즉 에고를 방어하고, 죄송해요. 에고가 방어라는 자아 방어 기제를 쓰고, 에고가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고, 에고가 왜곡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 부인이란 것은 부정한다는 뜻이요. 이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불일치가 로저스가 생각하는 부적응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유기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폭이 제한되며, 제가 금방 얘기해요. 제한되며 부모님이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 조건에 길들여져서 거기에서 적응을 해결해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위 단계로 안 가고 하위 단계, 즉 기본적인 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거기에 머물러서만 산다는 거. 네, 그 위로는 갈 수가 없죠. 아래 단계를 포기해야 되니까. 불안 때문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프로이드로 얘기하자면은 초기에 1차 양육자 관계,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고착이 돼 있다는 얘기야. 부적응 상태죠. 경험의 폭이 제한되며 결국 성장과 실현의 잠재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자기 실현은 꿈도 못 꾼다.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칙센미아의 플로우라든지 레슬러가 이런 절정 경험 그리고 창조적인 이런 것들은 더더욱 불가능해지죠. 그냥 판박이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 그다음 자기 개념에 맞지 않는 경험은 방어하고 부인하고 왜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어 기제예요. 이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가 바로 로저스가 생각하는 부적응적 성격, 부적응 상태다. 이러한 불일치 지각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이더의 욕구가 사회적인 관계, 슈퍼에고의 그러한 그 도덕윤리 사이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 에고가 불안하댔어. 이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즉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여기지는 욕구, 동기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러한 불일치지가 생기면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결국은 대동소이해요. 어느 쪽에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불일치지각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바로 방어가 나타난다. 프로이드의 자아 방어하고 방어 기제하고 똑같죠. 제 눈에 똑같아 보여. 그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지금 방어의 이제 방어 기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어 기제를 쓰는지 불일치 지각을 할 때 불안으로 인해서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데 즉 방어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그걸 390쪽에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일치 지각에 대한 방어예요. 그 390쪽에 하단에 있는 새로운 단락. 불일치 지각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방어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방어 기제, 방어 중에 구체적인 예로 왜곡은 실제 경험 내용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시험 실패에 대하여 시험 문제가 적절하지 않았어라고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여 공부를 잘한다는 자기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다. 스스로 그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좌뇌는 거짓말장이네. 그리고 우리가 자각하는 그러한 자아의 일부분은 결국 짜맞추기식의 그런 사변이다 얘기한 것이 이 얘기하고 관련되는 거. 뭐 다른 뒤에 나오는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어 기제 중에 두 번째 부정 또는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denial이라 하는데 부정은 위협적인 경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자기 개념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자기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이다. 네. 방어 기제, 방어 예입니다. 뭐 아까도 했지만 방어 기제는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다 사용해요. 저도 그렇고 이걸 읽어보면 저도 이제 뜨끔뜨끔한데 근데 이것이 너무 방어 기제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성숙된 방어 기제가 있고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한다든지 이 방어 기제가 너무 과장된 경우에 그것이 이제 부적응이라고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에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왜곡과 부인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탈동일시라는 또 그런 방어가 있어요. 탈동일시는 위협받는 영역에서 자신을 떼어놓아 자신을 더 이상 그 영역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여 자기 개념을 보호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시험 실패 후에 그 시험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경우다. 그리고 또 하나 구실 만들기라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는 성공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내가 피하고자 하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어. 즉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실패하고는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뭐 잘하고 못하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야. 이건 누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실 만들기, 뭐 변명 같은 것이죠. 뭐 나머지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명이고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뇌와 관련해서는 그죠 좌뇌의 거짓말쟁이 좌뇌와 관련된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자, 누구 얘기나 있다고 했는데 자, 그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존감을 위협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시험 통과에 자신이 없는 경우 시험 불안이란 증상을 만들어 실패의 오명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즉 시험 치는 아픈 거예요.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파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아파서 시험을 늘 몇 번, 몇 차례 거쳐서 그돈 못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방어 기제예요. 자기 자존감을,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어는 실제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즉 여기서 이제까지 소개한 이러한 방어 기제, 즉 방어 그 이외에도 여기서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방어는 실제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쓰는데 이게 적절하게 건강하게 성숙된 형태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1차 양육자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가치의 조건에 내가 딱 길들여져서 그 가치 조건을 벗어던지고 자아실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없는 거죠. 달리 하면은 바로 불안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계속 이 자아 방어 기제를 고착되어서 이것을 과하게 그리고 미성숙한 형태로 쓰게 되면은 그것이 부적응이고 성격의 부적응적 성격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로저스는 그걸 또 불일치 지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 바로 구성개념이어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단순한 걸 좋아하는데 왜 단순한 걸 좋아하냐? 머리가 나빠서 단순한 걸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제가 변명을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구성 개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복잡고 그리고 이런 구성 개념들을 ROT 법칙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너무 신뢰도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심리학은 과학이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정의를 한다면은 과학이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과학적 입장에 맞는 심리학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자, 자기 이런 치료를 위한 목표가 있다. 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불치지가 결국 부적응적인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 목표는 이상적인 자기, 즉 자기 실현과 관련된 자기 개념이 있겠죠. 이것도 다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자기 개념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까 여기서도 로저스도 얘기했고 메슬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선천적으로 있다고 했으니까 즉 자기 개념과 실제 자기 개념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뭐요? 이제까지 했던 그 가치 조건하라고 했는데 어떤 가치를 뒤집어야 역전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일치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 수용인데 일치성은 뭐냐면은 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고 공감적 이해도 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고 무조건적 수용은 치료받는 사람, 즉 내담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예요. 일치성은 치료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이 개방돼야 돼. 내담자에게 개방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자기 개념이 불일치성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불일치성이 있지만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아 실현의 욕구 쪽으로 부단하게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물론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방시켜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치료받는 사람들은 치료자들을 뭔가 우상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흔히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학생들은 선생님 뭐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금배지 달고 나타나면 뭐 완전히 뭐 아이디어란 어떤 그러한 자기 개념을 가진 아이디어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 쉬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혹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동차로, 집으로, 뭐 옷으로, 성형으로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게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죠? 전혀 기대 이상의 그런 실망감을 겪는 경우도 뭐 적지 않게 있죠. 그래서 내담자들은 치료자들을 그렇게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그죠?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신적인 존재처럼 특히 내가 죽을 병이 걸려 있을 때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지금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으니까 치료자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개방적으로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도 이 자아 실현의 목표 쪽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일치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적 이해는 치료자가 바로 내담자의 입장이 어떤지를 충분히 나누는 거. 즉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그 사람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치료자가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옳고 그러다. 그리고 선입견, 편견이 있어서 저 내담자는 어떻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이제 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은 내담자가 갖추어야 할 것인데 자기 경험을 아까 봤던 방어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치료자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치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기 경험을 방어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자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줘야지만이 치료자도 일치성, 공감적 이해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말 그대로 솔직하게 그 경험을 나누어야지만이 그죠? 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이상적 자기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네. 자, 로저스 인간중심 이론 평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 조금 전에 그죠? 세 가지 조건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상담자가 지녀야 할 어떤 철학적 태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측정입니다. 마지막. 성격은 보이지 않는 내적 구성 개념이었어. 구성 개념은 오늘 뭐 여러 번 누차 얘기했죠. 성격이 챕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성격은 보이지 않는 뭐 특성이어서 내적 속성이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 개념이어서 관찰이나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다. 관찰이나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구성 개념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ROT 법칙에 맞게끔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반복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성 개념이 아까도 했지만 이런 책이나 뭐 그죠? 이런 노트북이나 컵이나 이런 것처럼 그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런 타당성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그런 얘기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나 감정, 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이론이 있다. 이거는 이미 봤죠. 성격 이론은 사람들마다 다 지각각이다 얘기를 했었어.
왜? 구성 개념이기 때문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 성격을 알아보는 방법도 각각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각각의 성격을 알아보는, 즉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요. 하나는 구조적 성격 측정과 하나는 투사적 성격 측정, 이렇게 구별해요. 자, 구조화된 성격 측정 질문지로 성격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투사적 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대별되어져. 그래서 구조화된 성격 측정 질문지는 좀 전에 봤던 인본주의나 특질 이론에서 사용하는 성격 측정이고, 그리고 투사적 기법은 앞서 봤던 그런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성격 측정 방법이에요. 성격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의식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질문들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이 설문지 읽고 거기에 대해서 yes, no 하든지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하든지 선택하겠죠.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가 해서 나의 의식적인 경험을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그걸 관찰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 요소를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성격 측정이 인본주의 특질 이론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자아를 중요시하고, 그때 자아라는 것은 의식적인 그러한 로서에 해당하는 자아를 얘기를 하고, 그러한 자아는 좌방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적 자아다. 그런데 좌방구는 거짓말장이 뇌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보고되어지는 현상학적 적주관적 경험이란 것은 짜맞추기 직사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그런 의식적 자아 이외에도 다른 자아를 구성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까지 통합된 나의 전체 통합된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타당도 신뢰도가 의심스럽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프로이드는 무엇이까지 다뤘다는 것이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고 비과학적이라 비판받지만 그러한 통찰 자체는 대단하죠. 무엇이까지도 포함시켰으니까. 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성격의 구성 요소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무의식적 성격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투사적 기법을 사용한다 했는데,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성격 측정. 구조화된 성격 검사는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한다. 예, 아니요 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척도상에서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하다든지.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분트 구조주의에서 의식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즉 그 요소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용한 내성법에 해당하는 거. 내성법이 안내자, 살필 성자에서 영어로 인트로스펙션인데, 나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식적 내용을 살펴본다는 거. 의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애써도 무의식은 살펴볼 수 없어요. 즉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월등하다, 뭐 더 넓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르다 하더라도 결코 무의식은 살펴볼 수 없는 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 무의식으로 그렇게 소위 나누는데, 그렇다면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살펴본다는 것은 이것이 한계가 있죠. 오늘 뭐 계속 반복합니다만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그런 방어 기제도 쓰고, 그죠?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질문지 읽을 때 벌써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나의 의식에 영향을 줘서 그 답이 뭐 짜맞추기식 사변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성법, 즉 이런 설문지를 통한 자기 보고, 셀프 리포트라는데, 바로 내성법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은 그 과학적 자료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설문지에 답하는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섞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설문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려내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그 설문지 속에 이게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답하는지 이런 것들 가려내는 지문이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읽어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yes, no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사실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다 해서 이제 과학적 자료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된 그 검사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각 개인에 대해서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해서 그죠? 답해 줄 수 있고 사람들 간에 비교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앞서 특질 이론 얘기할 때 얘기했고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진단과 일반인인데 진단은 바로 임상 장면에서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음 장에서 배울 이상심리, 말 그대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이제 진단용 검사고 MMPI라는 것이고 일반 성격 검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 성격이 어떤가 알아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정상인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인데 이것이 인본주의나 특질 이론에서 쓴다라는 얘기 좀 전에 했고요. 네오피아에서 네오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라는 것이 있고 바로 특질 이론의 빅5를 측정하는 검사지고 그다음 이제 기질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투사 검사. 투사 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정신 분석적 이론, 즉 성격에 대한 정신 분석적 이론에서 무의식적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해 투사 검사다. 그래서 로샤 잉크 반전 검사가 있고 주제 통각 검사가 있고 집 나무 사람 검사가 있는데 이건 우리 교재에 보시면 402쪽 보시면 그림 9-5에 로샤 반전 검사, 잉크 반전 검사가 있고 주제 통각 검사가 있어. 그래서 로샤 잉크 반전 검사, 저 로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고요. 이걸 검사를 만든 사람의 이제 이름이고요. 로샤 잉크 반전 검사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뭐 생각하느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 그림 보고 뭘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자는 피검자가 잉크 반점을 무엇으로 보는지 또 어떤 부분을 보는지 그죠? 왜 그렇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성격을 검사하는 거예요. 심리적 자원,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사고양식, 정서, 지각양식 등의 포괄적인 성격에 관한 정보를 알아낸다 했는데 어쨌든 뭐 성격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로샤 잉크 반점이든 다음에 볼 주제 통각 검사든 집나무 검사든 결국 검사자가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검사자의 해석이 또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바로 과학적인 어떤 타당성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피험자, 똑같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로샤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상이해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공통점이 당연히 있겠죠. 다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주관적인 검사자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과학적 그런 타당도와 신뢰도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 지금 무의식적인 그러한 성격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할 때 로시아 반전 검사 쓰고 그다음 제 주제 통각 검사는 그림에 보시면 이 여자분이 문고리에 손을 얹고 한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방 안에는 남자가 위에 검은 셔츠를 입었나요? 입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지 그냥 자는 것 같아요. 누워 있어요. 이걸 보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뭘 느끼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검자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피검자의 심리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 관심사, 사회를 바른 방식을 알아보는 투사적 성격 검사다. 결국 뭐요? 잉크 반접이든 주제 통각이든 다음에 볼 집, 나무, 사람 검사든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투사한다는 거예요. 투사.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세계를 이해할 때도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결국은 자기 도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외부 환경 타인에 대해서 보는 방식은 바로 자기 자신의 도식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이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되어져. 뭐 이러한 뭐 속담 아닌 이건 속담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러한 것이 그러한 맥락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개 눈에 똥만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개 눈에는 똥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바로 그 도식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정체감, 자기개념 그리고 나를 대하는 동일한 방식, 동일한 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잉크 반점인이 주제 통각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이미지 그림이 돼서 투사를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아까 뭐 자기 개념, 뭐 자아 정체감 그리고 성격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집나무 사람 검사는 집을 그려보라고요. 한 종이 이만한 종이 주고는 여기다 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사람도 그려보세요 하면은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다 다르겠죠. 그걸 가지고 집은 가정생활,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사람은 뭐 한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그죠. 그 위치도 다양할 텐데 크기, 모양, 위치도 다양할 텐데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집, 나무, 사람 검사예요. 그래서 집, 하우스, 나무, 트리, 사람, person 해서 people, person, people인지 person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해서 뭐 HTP 검사 이렇게도 불러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격에 관한 내용은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제가 아까 연결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상심리, 소위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